5번째 강의 규칙성에 대한 것입니다. 규칙성은 수학, 초등수학 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등이 됐든 고등이 됐든 간에 수학에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규칙성은 별도의 단원으로 따로 마지막 단원이죠. 맨 마지막 단원에 있었는데 이번 개편이 되면서 각 영역별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규칙성 영역은 각 단원에 포함되면서 어찌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성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의 본질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수학은 항상 자연 현상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보드블록을 걷다 보면 보드블록은 일정한 패턴들, 도형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그다음에 자연수 같은 경우도 2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것처럼 수에 관한 규칙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연현상 속에서는 여러분들 천둥 칠 때 번개죠. 번개에도 보면 카오스 유형이라고 그래요. 카오스가 뭐냐면 혼란스러운 것들이죠.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 근데 그 안에서도 근데 규칙이 있어요. 프랙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랙탈. 시어핀스키 삼각형, 맹거 스펀지 이런 것들. 맹거 스펀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가 바로 맹거 스펀지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맹거 스펀지는 그 안에 크기는 작으면서 안에 부피, 건널비를 최대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세미로 퐁퐁을 이렇게 했을 때 거품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 맹거 스펀지, 규칙성을 이용한 것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규칙성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것도 또한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학년 정도 해볼 수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야옹야옹 꽥꽥, 야옹야옹 꽥꽥. 아이들한테 답을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야옹야옹이라는 거를. 근데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서 야옹야옹 꽥꽥, 야옹야옹 꽥꽥, 다음 야옹야옹 올 것이다. 이렇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야옹야옹을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야옹이라고 하는 거를 네모라고 놓고 꽥을 세모라고 놨을 때 얘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수의 반복, 수의 패턴, 그 다음에 도형의 패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순서, 방향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한글, 글자와 기호,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이제 기호를 통해서 기호를 수로 표현한다면 야옹이를 1로 하고 꽥을 0으로 한다면 1100, 1100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패턴 또는 규칙성을 하나의 기호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보게 한번 지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규칙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규칙을 찾아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 규칙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수학적인 학습이 되는 거고 연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한다. 그거는 그냥 문제를 푼 거죠.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학적인 활동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글자를 가지고 산 다음에 이걸 기호화시키고 기호를 다시 수치화시키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구구표죠. 곱셈 구구표. 곱셈 구구표에서 아이들, 우리나라,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포자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곱셈 구구를 외우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곱셈 구구를 지도하실 때에도 이 규칙성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규칙을 찾아볼 것이냐. 당연히 2단의 특징을 가로로 보고 주어주고서 이거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아이들은 다 이야기하겠죠. 2, 4, 6, 8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단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아래로 갔을 때에도 3단을 해보면 3을 0, 3이라고 쓰고 3 곱하기 1일 때 0, 3, 그 다음에 0, 6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각자리 숫자를 한번 더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단순하게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단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는 아직 2학년에 구구단을 배우는데 5학년에 나와 있는 배수에 관한 성질도 배수라고 말은 쓰진 않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쭉 해서 나눠가지고 양쪽에 있는 이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대각선으로 나눴을 때, 이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같아지는 거죠.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면, 같아지는. 3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3하고, 결과가 같죠.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 연산의 성질에서 그 교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찾아보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주고서, 만약 3단을, 4단을 해봅시다. 4단. 4단은 4, 1은 4, 0에서 시작해서 4로 가고, 4, 2, 8, 4, 3, 2, 12. 이래자리만 가는 거죠. 이래자리만 이렇게. 그 다음에 16, 44, 5, 2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서 그 구구단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먼저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구구단을 이제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보면 인도에 그 배다 수학 해가지고 구구단 19단 외우기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근데 과연 19단을 외우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인도를 한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 가면 구구단 외우지 않아요. 구구단 외우지 않고 구구단의 원리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요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인도 배다 수학 보면 뭐 곱셈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학교 관련되어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묻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구구단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구구단의 규칙성을 찾아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외우긴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학 과정, 초등 수학 과정이 연산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산이 꼭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계산을 못했을 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본질적으로 수학 교육할 때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구구단 내에서 또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이 어떠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 아이들은 수학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얘는 4단이지만 다른 단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4단은 이렇게 별 모양이 됐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3단은 어떻게 나올지, 오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3단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 나와요. 오각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영역이 다른 영역과 이렇게 섞여서, 뭐 도형 영역이라고 해서 도형만 가르치고, 뭐 규칙성 영역이니까 규칙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섞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면요.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는 게 뭐냐면요. 각 영역별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 영역의 개념도 알고 있고, 도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는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이 두 가지 지식의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찾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도 잘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 따로 공부했는데 연결을 못 시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친구들은 공부해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나오는 성적은 달라지죠. 그래서 수학 지도하실 때 각 영역 간 통합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이 구구단 지도하실 때에도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지도하시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지루해지지 않고 또 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뭐 이런 거죠. 요즘 사춘기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엄마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사춘기가 이기냐, 갱년기가 이기냐 한번 해볼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시면 아이들하고 기싸움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봐요. 우리 선생님이 실력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선생님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그런데 그거를 사춘기와 갱년기의 싸움으로 힘과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런 활동을 주고서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어주시면 선생님 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아이들은.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싸움 하실 때 어떤 그런 힘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있게 또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돼요.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패턴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바둑돌을 이렇게 놨어요, 바둑돌. 바둑돌을 놓고 어떤 규칙성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선생님도 지도하실 때 그냥 전체의 개수만 따지죠. 여기 1개, 3개, 5개, 뭐 7개, 9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전체가 몇 개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 홀수의 덧셈 문제,
홀수의 젖설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한번 이렇게 나눠봐요. 위에 있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돼요. 아래에 있는 거는 1, 2, 3, 4, 5 이렇게 돼요. 이러한 규칙도 찾아본 다음에 단순하게 전체의 개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를 구분해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규칙성을. 이러한 규칙성들을 지도하실 때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해법만, 하나의 해결 방법만 가지고 지도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이거 말고도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씩 임의로 까만 마속도를 놓고서 나중에 이 개수를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항상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극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자극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사가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수로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꾸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올바른 수학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어핀스키 삼각형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아이들은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영재 수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뭐 경시대회 나가는 아이들 많이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렇죠. 영재 경시대회 나가는 애들, 영재교육원 입학할 아이들만 하는 수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도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규칙을 찾아봐라 그러면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찾아봐야겠죠. 이 변을 2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먼저 일단 까만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 3개, 뭐 이렇게 9개 이렇게 늘어나겠죠. 개수는. 이번에는 흰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0, 1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뭐 얘의 넓이를 하나의 단위로 주는 거죠. 이 넓이를 줬을 때 각각의 넓이들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다음에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러한 규칙성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칙을 찾기는 찾았는데 규칙을 찾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찾아야 되는 규칙은 많고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정보가 많아졌을 때 그 주어진 찾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얘를 뭘로 정리하면 편하다? 표로 정리하면 편하다 해서 표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규칙을 찾아서 말로 했어.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만 했었다면은 그거는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내가 찾아낸 정보들, 내가 찾아낸 규칙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수학에서는 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편해지겠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개수를 따진 다음에 첫 번째는 까만 삼각형은 1개, 개수겠죠. 개수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쭉 해서 개수를 정확히 개수 따져서 1단계에서는 1개, 2단계에서는 3개, 3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규칙이 3의 배수로 커진다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은 규칙을 학년이 고학년에서는 표로 정리해서 이 표를 통해서 얘를 수식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주셔야지 돼요. 물론 다음에 강의할 통계 영역에서도 있겠지만 통계 영역에서도 이 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규칙성에서 사용하는 표는 내가 찾은 규칙을 쉽게 정리하고 이거를 수치화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개수를 까만 삼각형의 개수는 3 곱하기 단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은 규칙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찾은 규칙을 수식화시키는 능력.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 암기해가지고 2분의 n, n-1 이렇게 수열 방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구체물을 이용해서 사례를 주는 거예요. 먼저 4가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4가지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4가지의 합인데 까만 바둑돌만 계산해 보면 돼요. 근데 그림에 주어진 건 뭐냐면 흰 것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로에가 5개가 있고 세로가 4개가 있어요. 그럴 때 전체의 개수는 4 곱하기 5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반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 다음에 4까지 했는데 이걸로는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7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가로로는 8개, 세로로는 7개. 그래서 7 곱하기 8하고 얘를 2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귀납법이라고, 귀납법.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은 어떻게 구해야지 돼? 마지막 숫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이거보다 하나 더 많은 101이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이거의 개수니까 1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2개로 나눈다는 이런 일반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바로 귀납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사례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의 일반화시킨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죠. 수학에서 규칙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현재까지 교육 방법은 외우는 거였어요. 2분의 n 곱하기 n-2를. 지금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중학교에 가면 사용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 삼각형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봐요. 얘를 각각 잘라가지고 평면상에다가 붙인 다음에 180도인지 알아보고 또 각도기로 각각 재본 다음에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봐요. 그런 다음에 3가지, 4가지 알아봤더니 결국 삼각형이 세 각의 합은 180도구나.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규칙성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귀납적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초등학교에서 학교 가서 지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아이들한테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확실한 개념이 잡히죠. 앞으로의 수학교육은 앞으로의 이 수학의 방향은 이런 식이에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례들 속에서 규칙을 찾아서 그걸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앞으로 수학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물론 입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규칙적 영역에서 또 이제 다루고 있는 게 함수적 사고예요. 함수적 사고. 규칙성은 기본적으로 함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양이 변했을 때 B라고 하는 양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 규칙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또 함수예요. 두 개의 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양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뭐 정비례, 반비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물론 함수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함수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함수 관련돼서 함수적 사고, 두 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정비례, 반비례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많이 있죠. 여러분 수돗물 틀어놓으면 시간당 떨어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비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함수적 사고 했을 때요. 함수적 사고에는 첫 번째가 덧셈적 사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곱셈적 사고가 있어요. 덧셈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덧셈 뺄셈식이 되겠죠. 두 양의 관계가 덧셈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덧셈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덧셈이 아니죠. 곱셈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가격 단위가. 비율 단위로. 여기 같은 경우는 덧셈적 사고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언니의 나이가 2살 많은데 계속 2살 많은 거죠, 3살 많군요. 3살 많은 나이가. 이러한 문제가 바로 덧셈적 사고를 원하는 문제들이고요. 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곱셈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도 있죠,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죠. 반비례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실 때 또 잘못하시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과정으로. 이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양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오는 출발점이 이거기 때문에 얘 또한 곱셈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함수에는 나눗셈적 사고 방식이 없어요. 다 곱셈적 사고 방식이지. 그래서 이 곱셈을 통해서 반비례 관계를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처럼 이렇게 분수식으로, 유리수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얘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수의 사고는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양의 관계,
두 개의 양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와 초등학교 관계 때에서 규칙성에서 나오고 있는 게 비와 비율 문제예요. 비와 비율 문제. 이것도 뭐 실생활 속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비와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비라고 하는 개념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A 대 B 했을 때 이 B를 기준양으로 봤을 때 A의 크기가 얼마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3대 2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얼마나 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율은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5개 가지고 있고 동생이 3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절대적 크기를 비교한다는 거는 내가 동생보다 사과를 2개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동생보다 사과 2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B는 상대적 비율이에요. 내가 3개 가지고 있었을 때 동생이 5개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 비교는 2개가 더 많은 거지만 상대적 비교는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이 3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5라고 하는 거는 3으로 했을 때 한 번 들어가고 3분의 2만큼 남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개념과 비율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셔야지 돼요. 비율은 또 뭐냐? 그럼 비율은 뭐냐? 비율은 그 크기를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 이 양을 뭘로? 수로 표현한 거예요. 수로 표현한 걸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비율이 수로 표현하는데 기준양을 1로 잡는 거는 분수소수예요. 비율을 분수소수로 표현했을 때에는 기준량이 1이 되는 거예요. 1. 근데 초등교육과정에서 비율은 백분율도 가르쳐요.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았을 때? 100으로 잡았을 때. 현재 개편된 교과서를 보시면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수소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 백분율을 가르쳐요. 근데 이 분수소수는 뭐냐면 기준을 1로 봤을 때를 말하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B는 순서적 관계를 따져요. 순서 되게 중요하시죠. 5대 3과 3대 5는 달라져요. 이건 의미가 다르죠.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에서 중요한 거는 곱셈적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은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 3개는. 5개분의 3개인데 이 중에 이런 곱셈적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5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달라지죠. 이 기준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 B의 개념과 비율의 개념을 지도하실 때 항상 아이들이 혼동스러워해요. 그전 교육과정은 비율하고 또 B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금은 비율과 B의 값을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의 개념과 B의 개념을 지도하실 때 아이들한테 정확히 해주셔야지 돼요. B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곱셈적 방법으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달라지고 비율은 이 B를 뭘로 나타낸 거? 수로 나타낸 건데 이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기준량을 1로 했을 때는 분수소수로 표현이 되고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는 백분율로 표시된다는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면 예를 든다면 뭐 실책 기아와 삼성의 실책의 B는 기아와 4대 5다. 뭐 4대 6이다. 또는 그럴 때 비율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3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서 했는데 이 B와 비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항들의 추세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단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B와 비율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해요. 6학년 아이들이 또 5학년 아이들 고학년에 배우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저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특히 비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들 비율에서 백분율하고 일반 분수소수하고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내는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지도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지만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이 우선이다. 그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예를 들어줘야지 되고 그 예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한 강의 남았는데요. 마지막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하실 때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부족한 부분들은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